서울중앙지방법원, 겨울 아침. 회색 구름이 법원 건물 위로 느리게 흘렀고 차가운 바람은 대리석 벽면을 따라 스며들었다. 법원 로비는 평소보다 일찍부터 북적였다. 사람들은 손을 비비며 법정 시간에 맞추기 위해 바쁘게 걸음을 옮겼고 출입구 쪽에는 금속 탐지기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다. 로비 한켠, 창가에 가까운 구석. 그곳에는 작은 소녀 하나가 서 있었다. 마른 회색 코트에 헐렁한 양말, 다 떨어진 운동화. 그녀의 이름은 백지유. 12살 손에는 낡은 바구니 하나를 꼭 안고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포장지에 정성스레 쌓인 붉은 장미 한 송이. 오늘 그녀는 그 한 송이로 하루를 살아가야 했다. 꽃 사세요. 아주 싱싱해요. 추운 날엔 꽃이 따뜻해요.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다. 몇몇 사람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아예 못 본 채 지나쳤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지켰다. 그때였다. 금속 탐지기 너머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단정한 슈트, 굳은 표정,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그의 존재만으로도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따라 움직였다. 강준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냉정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유명했고 검찰의 얼굴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었다. 지우는 무의식 중에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금속 탐지기를 지나며 가볍게 몸을 돌렸고 코트 자락이 바닥을 스쳤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지우는 놀라서 앞으로 한 발 내디뎠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가죽 지갑이었다. 빛이 반사되어 지갑의 모서리가 반짝였고 약간 낡았지만 손질이 잘 되어 있었다. 주인을 쫓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얼른 지갑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경비원이 다가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꽃 파는 데가 아니야. 빨리 나가. 그 말과 함께 바구니가 옆으로 밀렸다. 장미가 바닥에 떨어졌고 포장지 가장자리가 젖었다. 지우는 움찔하며 지갑을 가슴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그때 멀찍이 걸어가던 강준호가 멈춰 섰다. 그는 고개를 돌려 경비원에게 다가왔다. 잠깐만요. 그 아이 놔두세요. 경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고 준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지우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오늘 춥지. 잠깐만 이걸 입고 있어.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검사의 얼굴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따뜻한 말투와 달리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내밀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준호는 지갑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심코 지갑을 열어 신분증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다. 그 순간이었다. 지갑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흘러나왔다. 노란빛이 감도는 오래된 필름 사진. 사진 속에는 분홍 담요에 쌓인 아기 하나가 있었다. 눈을 반쯤 감고 있었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사진은 모서리가 접혀 있었고 빛이 바랜 부분이 많았다. 지우의 눈이 커졌다. 숨을 멈춘 채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기 손목에는 앓은 플라스틱 팔찌가 있었다. 잉크가 번진 이름표. 대부분의 글자는 흐릿했지만 마지막 글자의 번짐은 그녀에게 너무도 익숙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잠시 침묵. 이 아기 저예요. 준호의 손끝이 굳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오래된 기억은 당장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그의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했다. 뭐라고?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담요? 귀가 토끼 모양이에요. 한쪽 귀는 꺾여 있었고 팔찌에 잉크가 번져서 끝에 점처럼 보여요. 그거 기억나요.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다. 몇몇 기자들이 상황을 감지하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터졌고 순간 강준호의 몸이 흔들렸다.
사진을 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의 모서리를 잡은 손, 얼굴을 가리는 다른 손,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무릎을 꿇었다. 쿵!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 기자들의 탄성이 들렸다. 강준호는 말없이 울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이 얼굴을 따라 흘렀다. 검사실에서, 법정에서 냉철함으로 이름을 알렸던 남자가 지금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코트를 꼭 움켜쥐었다. 한 기자가 소리쳤다. 검사님, 어떤 관계입니까? 또 다른 이가 일쳤다. 불법 입양입니까? 사기입니까? 소음이 커지고 있었다. 경비들이 사람들을 막아섰고 법원 안내 방송이 어수선하게 흘러나오다 멈췄다. 하지만 그 순간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 모든 소음을 뚫고 나왔다. 아저씨, 이 사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준호의 눈이 지우에게 그리고 사진에게로 멈췄다. 무수한 사건 파일보다 더 강렬한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는 낮게 하지만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에 답이 있다. 강준호는 그날 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그의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겨울 햇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정적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기의 사진, 소녀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무릎을 꿇은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금속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해룡의 유품이 담겨 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신문 스크랩, 봉투 몇 장, 그리고 종이 냄새가 퍼져나왔다. 그중 하나의 봉투는 그가 한 번도 열지 못했던 것, 앞면에는 해룡의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있었다. 당신에게 끝내 말하지 못한 내 아이가 있어요. 그는 손끝으로 봉투를 따라 문질렀다. 해룡의 글씨체는 언제나 단정했고 그만큼 단호했다. 조용히 봉투를 열자 얇은 편지 한 장과 몇 장의 영수증, 그리고 구겨진 사진이 나왔다. 편지의 첫 문장부터 그의 호흡은 달라졌다. 준호 씨, 그날 저는 병원 복도를 끝없이 걸었어요. 제 아이의 이름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 대신 다른 도장이 내려왔고 아이는 제 팔에서 떨어져 나갔죠. 문장은 단순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해룡의 절박함과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제가 그날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건 당신의 눈빛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언젠가 당신이 이 아이를 찾게 된다면 내 대신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거실을 서성이다가 상자 안의 신문 스크랩을 다시 펼쳤다. 제목은 익숙한 사건이었다. 1998년 지방보육원 입양 기록 누락 사건 해외 브로커와의 연관성 제기. 그는 기사 곳곳에 줄을 그어가며 읽었다. 보육원 이름들, 사라진 이탁 기록, 실종된 신생아들의 숫자, 그리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니셜 HTS. 그 이니셜은 분명 어딘가에서 봤다. 검찰 내부 문서 결제란의 하단, 빨간 도장이 그때는 그냥 조지 내 암호쯤으로 여겼던 그것. 그는 자신의 서명을 곁들였던 문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98년 1월, 조사 보류, 내부 결제 완료. 그리고 그 옆에 찍힌 도장, HDS.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 해는 그의 검사 인생 첫 해였다. 상사의 지시대로 문서를 결제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한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린 결정적 순간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만두세요. 당신도 다칩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그는 재차 물었다. 누굽니까? 답은 없었다. 대신 뚜렷한 문장 하나가 남겨졌다. 오늘 로비의 카메라도 도로의 카메라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열고 어디를 찾는지 모두. 뚝
통화가 끊겼다. 강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미 어둑해진 하늘 아래 도로 위에선 자동차 불빛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 이 싸움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조직된 침묵의 구조를 건드린 일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상자 바닥을 뒤졌다. 손가락 끝에 닿은 것은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다. 카세트 테이프 한 개의 분량의 빈자리. 무언가 빠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흔적.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문고리에 작은 흰색 봉투가 걸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 바로 몇 시간 전 법원 로비에서 자신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무릎을 꿇은 이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줬다. 무언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위에 해령의 편지, 스크랩, 사진을 펼쳐두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쌓은 벽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으면 나는 그 안에 갇힌다. 다음 날 아침, 강준호는 이른 시간에 차를 몰고 서울 외곽에 위치한 행복사람보육원으로 향했다. GPS에 등록된 주소는 노후된 건물 한 채가 전부였고 대문 앞 작은 팻말에는 희미한 글씨로 행복사랑이라는 이름만이 남아 있었다. 겨울바람에 삐걱대는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과거의 보육원이 이제는 보호 종료 청소년 몇 명만 지내는 반페이스형 생활시설로 바뀌어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접수대 뒤에 앉은 여성 한 명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강준호라고 합니다. 1998년도 보육원 기록에 대해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당시 자원봉사자 중에 윤미자라는 분이 계셨던 걸로 압니다. 여성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의 기록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이름이 없습니다. 얼마 후 그는 윤미자 씨를 한 커피숍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은퇴한 노인이 된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외모였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검사님, 아직도 그 아이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셨군요. 정확히는 제게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윤미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이건 제가 몰래 복사해 두었던 목록입니다. 원래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서류였지만 그날 이후로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준호는 파일을 여러 한 장 넘겼다. 아이들의 이름이 가득한 리스트. 하지만 몇몇 이름 옆에는 삭제라고 적혀 있었고 그중 하나에 익숙한 글자가 보였다. 강서. 맞아요. 강서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원래 이름이죠. 팔찌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애는 누구보다도 조용하고 잘 웃는 아이였어요. 그 이름이 왜 삭제되었습니까? 윤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외부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보육원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말없이 서류를 수거했고 아이들의 팔찌를 회수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바로 어딘가로 이송됐죠. 다음날 원장님은 그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 누가 국가기관에서 온 사람들을 의심하겠어요. 게다가 그들 중 한 명은 분명히 검찰 마크가 박힌 신분증을 들고 있었어요. 강준호는 손에 든 명단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아니, 강서연의 이름은 리스트에 지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 다른 이름이 덧씌워져 있었다. 생년월일도 미세하게 수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제 본 사진이 떠올랐다. 팔찌, 그 안에 쓰여 있던 희미한 글자 조각. 팔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윤미자는 조심스럽게 지갑 안에서 알른 플라스틱 조각 하나를 꺼냈다. 노랗게 바랜 그 조각에는 강서까지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나머지는 긁힌 자국으로 지워져 있었다. 보관하시던 이유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강준호는 조각을 손에 쥐었다. 뭔가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안에 이름이 숨겨져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지워진 이름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지워진 이름을 다시 꺼낼 시간입니다. 윤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돌아왔군요. 이름 없이 떠났던 아이가. 준호는 조각을 폼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밖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팔찌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 해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진 구조적 침묵과 조작의 흔적이었다. 자동차에 올라탄 그는 다시 한 번 명단을 펼쳤다. 그리고 그중 한 줄에서 도장을 발견했다. 붉은색 인장, 흐릿한 글자, HDS.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핸들을 잡았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분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복도는 언제나처럼 고르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준호가 걷는 걸음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곧장 형사 2부 사무실로 향했다. 문 앞에는 오지연 검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오지연은 고개를 들며 놀란 듯 인사를 건넸다. 강 검사님, 어쩐 일이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기록 관련해서.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쪽으로 안내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은 공간 속에서 준호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1998년도 보류권 입양 기록의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알려진 서류죠. 지연은 봉투를 열어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건 삭제된 줄 알았던 파일이잖아요.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윤미자 씨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백지우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아이입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확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초임 시절에 잠깐 이 사건과 접촉했던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 돌아왔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이 우리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의 검찰 내부의 결제 라인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연은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도장이 하나 찍혀 있었다. 이 도장, HD7건 한도시 국장의 도장입니다. 당신도 알 겁니다. 이 도장이 들어간 문서는 반박 자체가 불가능했죠. 지연은 말없이 시선을 내렸다. 그 도장은 곧 지시에 의한 복종, 조직의 절대성, 그리고 침묵의 압력을 의미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죠? 파일을 다시 검토하고 이 기록이 예, 언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삭제되었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당시 접수 담당 검사들 중 누가 관련되었는지도 알아봐 주세요. 지연은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저도 그 사건을 아주 오래전에 잠깐 맡은 적이 있었어요. 실적 없는 민원 사건처럼 처리되었죠. 이름도 없이 올라온 제보였고 아이 기록은 전산에서 이미 삭제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없었던 일로 넘겼어요. 지현 검사, 이건 단순한 민원 사건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존재 자체가 지워졌고 우리가 그 일에 가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검사라는 직책이 때론 목이 같았어요.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칼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죠.
준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내면의 균열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후회나 죄책감이 아니라 이미 깊이 박힌 상처였다. 제 동생이 있어요. 15세 사고로 죽었죠.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바로 당신이었어. 그 말에 준호는 말없이 숨을 멈췄다. 그땐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 났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뒤에 뭔가 숨겨졌다는 걸. 하지만 당신은 기록대로만 움직였어요. 정의를 믿었지만 결국 정의는 기록을 따르더군요. 지연 씨.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 기록 위에만 서는 법을 배웠어요. 감정은 접고 판단은 위에서 주어지는 것만 믿고.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해안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의 화해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어요. 누군가의 이름이 다시 지워지는 걸 보고만 있진 않겠습니다. 지연은 파일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한텐 복사 장비가 있습니다. 일단 내부 결제 문서부터 추적해 볼게요. 준호도 함께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비공개 번호가 떴고 그녀는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지연 검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검사님, 돌아서세요. 그러면 다치지 않습니다. 지현의 손이 잠시 멈췄다. 통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들으셨죠?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당신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확실히 이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제 손으로 기록을 살리고 제 손으로 이름을 지켜낼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10층 국장실. 넓은 회의 테이블과 유리 벽면 뒤로 도시 전경이 펼쳐졌다. 강준호는 고르하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 안에는 이미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바로 한도식 국장. 50대 중반, 정치와 법률의 경계를 오가며 수십 년간 조직의 안정을 유지해온 인물. 그의 책상 위에는 두 잔의 커피가 놓여 있었고 준호를 향한 미소는 오히려 친근해 보였다. 강 검사, 반갑군.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해서 말이야. 준호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1998년도 입양 서류 중 일부가 아직 남아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아이가 최근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도식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옛날 일이야. 그건 이미 마무리된 사건이지. 그 아이의 이름은 강서연. 당시 보육원에서 이름이 삭제됐고 가짜 서류로 신원이 조작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장님의 도장이 사용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한도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 문서들, 나는 다 기억하지 못해. 당시 나는 수백 건의 사건을 보고했어. 일일이 다 알 수 없지. 하지만 그 도장은 누군가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이 있던 문서들은 전부 어떤 공통된 양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상단의 지시란, 하단의 서명, 그리고 결제 도장.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작업한 흔적입니다. 한도식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천천히 말했다. 강 검사, 얘 자꾸 그 아이를 신경 쓰는가? 가족도 없는 아이야. 존재조차 사라진 아이인데.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아이는 제 아내 이혜령 씨의 딸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한도식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다고. 그 아이는 지금 백지우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짜 이름으로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한도식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거기서 작은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걸 한번 보지. 그 아이 어머니 이혜령 씨가 병원에서 남긴 영상이다. 자발적으로 아이를 위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준호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흐릿한 CCTV 화면, 병원 복도, 혜령이 간호사와 대화 중인 모습이 나왔다. 아이를 부탁드려요. 녹음은 없었고 화면은 계속 흔들렸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녀가 한 서류에 서명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다. 화면 하단엔 날짜와 병원명, 그리고 의료진 이름이 빠져 있었다. 준호는 노트북을 덮었다. 이 영상은 편집됐습니다. 원본이 아니라 복도 CCTV 일부만 잘라내었고 음성도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겠지. 하지만 보는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어. 판단은 사실 위에 서야 합니다. 감정이나 의도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한도식은 웃음을 흘렸다. 넌 아직도 그런 식이구나. 순진하고 윗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윗선이 진실을 왜곡했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한도식은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강 검사,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 사건에 연루된 건 비단 검찰뿐만이 아니었어. 법원, 병원, 보건복지부까지. 하나를 건드리면 줄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다들 눈을 감았습니까? 눈을 감은 게 아니라 지켜야 했던 거야. 질서를, 체계를, 혼란이 아닌 안정.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체계 속에서 이름을 빼앗긴 아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아이의 혼란은 애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한도식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하나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진실이 항상 승리하지는 않아.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잃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준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한도식이 뒤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파일을 내려놔. 그러면 아이도 너도 안전할 수 있어.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병원 CCTV 자료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영상의 프레임 수, 코덱, 메타데이터, 편집 흔적은 너무도 명백했다. 그리고 메일함 한 편에 도착한 익명의 메일. 첨부된 파일에는 병원 내부 직원으로부터 유출된 원본 영상 일부 캡처가 담겨 있었다. 혜령이 아이를 안고 통곡하며 말하는 장면. 제발, 이름만은 지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제 생명입니다. 준호는 화면을 멈췄다.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다른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다. 진실은 존재했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에 꺼내는 순간 모두가 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마침내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물러섬 없이 끝까지 간다. 서울 아침 뉴스. 화면에는 법원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강준호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자막은 큼지막하게 떠 있었다. 검사, 한 아이 앞에 무릎 꿇다. 그 아이는 내 아내의 딸 충격 고백. 삽사인 강서연에게 이름을 돌려줘. 국가기록 삭제 유혹. 1998년 보류권 입양 조작 사건 재조명. SNS는 폭발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 실종된 이름을 찾는 아이와 그 아이 앞에서 무너진 검사. 강준호의 과거, 이혜령의 죽음, 그리고 백지우라는 가명으로 살아온 소녀. 모든 것이 대중 앞에 펼쳐졌다. 그날 오후, 지우는 준호와 함께 서울 시내 한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신문과 뉴스 화면에서는 연일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봐요.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된 건 내 이름을 지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모두 저를 의심해요. 어떤 아줌마는 제가 당신의 숨겨진 딸이라고도 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실은 종종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왜곡되고 대중은 정답보다 자극을 택했다. 그 순간 카페 입구에서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그들을 향해 휴대폰을 겨누었다. 여기 맞지? 검사랑 그 아이.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두 사람은 재빨리 사진을 찍고 나갔다. 순식간에 그들의 모습은 또다시 온라인에 퍼졌다. 30분 후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에는 모두 관련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우강준호 숨겨진 가족, 우백지우 신분 위조, 1998년 입양 거래 진실은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다. 감성팔이 그만해라. 진짜 피해자는 누구지? 법 위에 감정이나. 하지만 동시에 지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돌려줘야 해. 검찰은 진실을 덮지 말고 조사하라. 삽사인 나는 강서연이다.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다. 이게 세상이요? 그래.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해.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실을 지켜내야 해. 그날 밤 서울광장에서는 촛불 모임이 열렸다. 이름을 찾는 아이를 위한 연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작은 모임은 몇 시간 만에 수백 명으로 커졌다. 사람들은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삽사인 이름은 권리다. 삽사인 강서연을 인정하라. 아이를 잃고 다시 되찾기까지 12년.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언론은 이 현상을 벌프 사회적 정의감의 회복 벌프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동시에 보수 성향 매체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기사를 썼다. 검사의 정치적 수, 죽은 자의 이름을 빌린 감정 플레이, 조직 내부 폭로,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그 무렵 오지연은 복사실에서 프린트된 문서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1998년 보류권 입양 조작 사건에 관련된 검찰 내부 지침 문서였다. 우선 보류라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고 최종 결재란에는 한두 식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연은 중얼거렸다. 우리는 그때부터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는 데 익숙해졌어. 그 순간 사무실 컴퓨터에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짧았다. 그만하라. 아니면 아이부터 사라질 것이다. 지연은 곧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 우리 움직임을 보고 있어요. 매일까지 감시되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더는 멈출 수 없어요. 지금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지연은 전화를 끊고 잠시 망설이다가 USB 하나를 별도로 복사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이어가야 했다. 며칠 뒤 지우는 학교 근처에서 누군가의 미행을 느꼈다. 한 남자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고 있었고 그녀가 횡단보도를 건너자 따라 붙었다. 잠깐만, 너 그 뉴스에 나온 애 맞지? 지우는 말없이 달렸다. 사람들 속을 헤치고 상점 사이를 뚫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그녀는 작은 골목에 몸을 숨겼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깊게 흔들려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준호에게 물었다. 정말 제 이름이 돌아오는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법은 느리고 사회는 잔인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올 거야. 반드시.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세상이 이름을 거부한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작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나는 강서연이야. 지워지지 않을 거야. 지우지 못할 거라. 늦은 밤,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고 도로 이 가로등 불빛만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준호는 차 안에서 조용히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는 이혜령이 남긴 유품 중 하나로 그동안 열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물건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녹색 라벨지에는 서연이에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혜령의 손글씨였다. 이 테이프는 언젠가 서연이가 자라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될 때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날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며 녹음했어요. 강준호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낡은 휴대용 플레이어에 넣었다. 기계가 약간 삐걱대며 작동하더니 곧 스피커에서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서연아. 지우는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 목소리, 어린 시절 꿈에서 들었던 듯한,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였다. 나는 내 엄마야. 이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내가 살아남았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내가 언젠가 너의 이름을 찾았다는 뜻이기도 할 거야. 강준호는 테이프를 들고 지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두 손으로 플레이어를 받았다. 테이프는 계속 흘러갔다. 너를 낳았을 때 나는 너무 어렸어. 그리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어. 내가 사라지면 너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가장 후회되는 건 내 이름조차 지키지 못한 거야. 지우는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천천히 볼을 타고 흘렀다. 테이프 속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그날 병원에서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어. 내 이름은 도장보다 약했고 그들은 내 뜻을 무시했지. 그래서 너는 기록에서 지워졌고 나도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강준호는 테이프를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다. 한 여자가 남긴 잃어버린 존재를 위한 증언이었다. 서연아, 혹시 내가 이걸 듣게 되면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마. 이 모든 건 어른들의 잘못이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어떤 순간에도 넌 내 아이였고 나는 너를 포기한 적 없어. 지우는 머리를 감싸 안고 흐느꼈다. 그녀의 온 존재가 흔들렸다. 이름도, 기억도, 과거도 없다고 믿었던 그녀에게 엄마는 여전히 존재했고 그녀의 존재를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지우야, 아니, 서연아. 강준호가 그녀를 감싸 안았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그날 새벽, 준호는 지연에게 테이프의 일부를 디지털 파일로 전송했다. 지연은 영상자료와 함께 병원 내부 제보자의 익명 인터뷰를 확보하고 있었다. 녹취 속 간호사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혜령 씨는 계속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병원 행정실에서 외부 이탁 처리가 이미 결정됐다고 했죠. 우리도 반대했지만 검찰에서 온 사람의 지시라며. 지연은 서류 더미 사이에서 해당 시기의 인사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 병원에 파견 나갔던 검찰 수습요원 명단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 하나가 있었다. 오지연. 그녀는 손을 떨며 문서를 내려놓았다. 자신이 예전에 서명했던 한 문서가 떠올랐다. 담당자란에는 본인의 이름이 있었고 결제란에는 지시를 따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설마. 지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녀는 그저 행정적 절차의 일부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절차가 한 생명을 기록해서 지운 사건의 실마리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날 저녁, 지연은 지우를 찾아왔다. 지우는 여전히 엄마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듣고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사라졌던 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몰랐어. 내가 서명한 문서가 너를 지운다는 걸. 난 그저 시스템의 일부였다고 생각했어. 그날 이후 나는 내 감정을 묻고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그녀는 지우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누구보다도 나는 내 편이 아니었어야 했어. 지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을. 그 순간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나는 이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서울의 밤은 여느 때보다 조용했다. 그러나 강준호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지우, 아니, 강서연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라졌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근처 CCTV 영상은 전부 삭제되어 있었다. 그는 곧장 지연에게 연락했다. 지우가 납치됐습니다. 감시망이 철저히 제거됐어요. 내부에서 정보를 흘린 겁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익명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당신에게 전화라고 했대요. 기자회견을 취소해라. 그러면 아이는 무사히 돌아갈 것이다.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졸여왔다. 이제 선택은 단 하나. 진실을 묻고 아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그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동안 확보한 증거, 병원 녹음, 이혜령의 카세트, 간호사의 진술, 그리고 자신이 정리한 모든 문서, 서류의 흐름, 결제 라인. 그는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담아 디지털 녹음기와 연결했다. 그때 다시 문자가 왔다. 영시, 성동구 폐창고. 혼자 와라. 기자회견 취소 여부는 현장에서 말해라. 준호는 코트를 입으며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녹음 파일은 반드시 세상에 공개돼야 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위해서.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가는 곳에 정예는 함께 갑니다. 조심하세요. 성동구 폐창고. 그곳은 오래전 창고형 병원이었던 건물이었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아 인적이 드물고 출입은 통제되어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에서 발소리만이 울렸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생각보다 빨리 왔군, 강 검사. 준호는 녹음기에 전원을 켜고 옷 안쪽에 고정된 마이크를 확인했다. 지우는 어디 있습니까? 기자회견을 취소하면 아이는 돌아간다. 그게 조건이다. 조건을 바꾸고 싶습니다. 당신이 직접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장면을 세상이 보게 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웃음을 흘렸다. 아직도 정의 같은 말을 믿나? 그건 종이 위에서나 존재하는 개념이지. 실제 세상은 계략과 침묵, 그 두 가지로만 움직여. 그 계약서의 끝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도식입니까?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준호의 발 옆에 탄환이 튀었다. 질문이 너무 많군. 검사답지 않게 감정적이야. 그 아이는 내 아내의 딸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지운 순간부터 당신들은 나의 적이 됐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은 코트, 가려진 얼굴.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병원은 명령을 따랐고 검찰은 보고를 마무리했고 보류고는 침묵을 택했다. 그 시스템을 유지한 것이 죄라고 말하고 싶나? 아니, 침묵한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더 큰 죄는 그 침묵을 강요한 자들이 만든 질서의 거짓입니다. 그 순간 창고 한쪽 문이 열리며 지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입은 묶여 있었지만 몸에는 다친 흔적이 없었다. 준호가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지우라, 괜찮아. 지우는 눈을 크게 뜬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총을 들어 올렸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면 기자회견을 취소해. 모든 증거를 넘기고 조용히 물러나라. 그게 마지막 기회야. 그 순간 창고의 조명이 번쩍이며 켜졌다. 주변 벽면 곳곳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강준호가 가슴에 부착한 마이크와 연결된 온라인 스트리밍이 켜졌다. 그들의 대화는 전 세계로 방송되고 있었다. 남자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아차렸고 총을 떨어뜨렸다. 지금 이걸 다 녹음하고 있었나? 준호는 말했다. 당신은 방금 법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의 실체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증인이 되고 당신은 피고인이 됩니다. 순간 창고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이닥쳤다. 지연이 이끈 특수수사팀이 현장을 포위했다. 범인은 제압됐고 지우는 구조되었다. 녹음된 대화와 실시간 영상은 이미 모든 뉴스 채널에서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준호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아이의 이름을 되찾고자 합니다. 그 아이는 단지 과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진실의 증인이고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그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그 순간 지우가 단상 위에 올라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제 이름을 제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강서연입니다. 수많은 기자들 사이에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박수가 터졌다. 어느 한 사람의 눈물은 전체 사회를 흔드는 진실이 되었다. 서울가정법원 304호. 법정 안은 조용했다. 오늘은 특별한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이름 없는 아이였던 백지우.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 검사 강준호가 함께 앉아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며 조용히 말했다. 신청인은 백지우라는 이름으로 생활해온 미성년 아동의 실존과 정체성을 본래 이름인 강서연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가? 강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강서연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지워진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를 바라보았다. 본인,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지금껏 살았던 이름은 백지우예요. 그 이름도 소중했지만 항상 뭔가 빠진 것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을 알게 됐고 그 이름을 지키고 싶어요.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법정 한켠에서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전체를 울렸다. 판사는 마무리 문장을 읽었다. 이에 따라 해당 미성년 아동의 이름을 강서연으로 회복하고 신청인 강준호와의 법적 가족 관계를 심의에 따라 인정한다. 재판봉이 2번 울리고 침묵이 법정을 채웠다. 그 순간 지우는 옆에 앉아있던 준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향해 입을 열었다.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왔고 가슴이 까마친 듯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서연아. 이제 우리 아빠랑 딸이야. 그 한마디에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다. 긴 시간 돌고 돌아 마주한 이 순간. 이름도 관계도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며칠 후 서울시는 강서연의 사례를 바탕으로 별표 이름 보건특별조사단 별표를 출범시켰다. 국회에서도 미아 보호 및 입양 기록 투명화 법안이 발의되었고 과거 보육원과 병원, 행정기관에서 삭제된 이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었다. 뉴스 속 화면에서는 지우의 사진이 등장했고 기자들은 그녀를 진실을 되찾은 소녀 혹은 침묵의 시스템의 그녀를 낸 증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지우는 조용히 일상을 살아갔다. 학교에 복학했고 친구들과 조금씩 어울렸으며 아침마다 강준호와 함께 도시락을 싸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다. 이게 뭔지 알아볼래?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흰 종이에 인쇄된 문서 한 장.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관계증명서 강준호의 자, 강서연. 그녀는 문서를 손에 꼭 쥐었다. 이건 진짜예요. 이제 진짜 제 이름이 이 서류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부정할 수 없어. 그날 오후, 지우는 엄마가 남긴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꺼냈다. 이젠 혼자 듣지 않았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준호와 함께 이어폰 없이 들었다. 혜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서연아, 언젠가 내가 이름을 찾게 되면 세상에 유치렴. 나는 강서연이다. 그러면 엄마는 그날 하늘에서 웃을 수 있을 거라. 지우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살아있는 기억이었고 더는 잃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이름을 지킨 게 아니야. 이름을 되찾은 거야. 그 순간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다. 엄마, 이제 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아무것도 지워지지 않게 할 거예요. 6개월 후 서울. 도시의 계절은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검찰청은 별표 1998년 입양 기록 조작 사건 별표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도식 전 국장은 직권남용, 공문서 이주, 아동 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관련 보육원 및 병원 행정 책임자들 역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국민의 눈을 끈 것은 그들의 범죄가 단순한 서류 조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지우는 범죄였다는 사실이었다. 기자회견장에서 검찰총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강서연 양의 사례는 대한민국 법체계의 구조적 침묵을 드러낸 상징입니다. 법은 사람 위에 있어야 하며 특히 가장 연약한 사람의 이름 앞에서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진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가 지어져 있었다. 신청서의 이름란에는 선명히 적혀 있었다. 강서연. 그날 오후 그녀는 엄마의 납골당을 찾았다. 준호와 함께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얀 백합 한 다발을 내려놓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엄마, 저예요. 서연이에요. 봉투 안에는 그녀가 처음으로 쓴 에세이 한 편이 담겨 있었다. 제목은 나는 한번 지워졌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제 이름을 끝까지 지켜주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켜주려 해요. 엄마처럼 저도 누군가의 시작이 되고 싶어. 며칠 후 지우는 서울시청에서 주최한 아동인권 포럼의 무대에 섰다. 이제는 떨지 않았다. 수백 명 앞에서 그녀는 뚜렷이 말했다. 이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닙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역사이고 기억이며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름을 빼앗겼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의 이름이 또 지워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제가 손을 들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청중은 조용히 일어섰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준호는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다. 그는 한때 시스템의 일부였고 그 시스템은 침묵과 예면으로 쌓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한 아이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걸었던 사람이 되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책상 위에 하나의 편지를 꺼냈다. 이혜령이 생전에 쓴 마지막 편지였다. 그동안 봉인해 두었던 그 편지를 이제야 열 수 있었다. 준호 씨, 당신은 늘 정의로웠어요. 하지만 너무 정의로워서 때론 사람의 온기를 놓치기도 했죠. 서연이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지켜질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된다면 그때는 당신도 다시 태어난 거예요. 편지를 접으며 준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이제야 너를 이해해. 그리고 우리 아이를 이해해. 며칠 후 준호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기자들은 왜 그가 물러나는지를 물었다. 그는 단 한 문장으로 답했다. 나는 더 이상 기록을 지우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이후 그는 무료인권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지우와 함께 실종 아동과 입양 피해자들의 법적 지원을 시작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작은 센터를 열었다. 이름은 간단했다. 이름을 위한 집. 간판을 함께 달며 지우가 물었다. 아빠, 얘 그렇게 지었어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를 떠올렸어. 처음 너를 만났을 때 이 아이는 이름 하나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거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이해해 저도 지켜줄게요. 제 이름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도록. 햇살이 센터 안으로 비쳐 들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이름을 잃지 않을 것이었다. 강서연은 이제 지워진 이름이 아니라 지워진 세상을 다시 쓰는 이름이 되었다.